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6일 월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가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그의 공범으로 알려진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 씨를 상대로 어제 첫 번째 대질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박사방 일당이 위계질서와 역할을 나눠서 함께 공모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다른 공범들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 여부를 따져보고 있습니다. 인도 뉴델리 교민들을 태운 특별기가 오늘 아침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내일은 뉴질랜드와 베트남 교민들이 돌아오는 등 이번 주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 발이 묶여있는 우리 교민들이 잇따라 귀국길에 오릅니다. 미국이 코로나19 사태로 최악의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와 다음 주 사이가 가장 힘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건당국자들은 1941년 진주만 공습, 2001년 9.11 테러와 같은 순간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일본의 코로나19 환자가 어제까지 사흘째 300명대로 증가했고 도쿄에서의 환자는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고이케 도쿄도 지사는 정부가 긴급 사태를 선포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제 유세 현장에서 여당은 코로나 위기 극복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경제 위기론을 부각시켰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모두 지역구에서만 130석 확보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주요 경합 지역에서 여론조사 결과 그야말로 박빙입니다. 국내 1위 배달업체인 배달의 민족이 수수료 체계를 정액제에서 건당으로 내는 방식으로 바꾸면서 부담이 커진 업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오늘 공공배달앱 개발 같은 대응책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불법 영상을 만들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그의 공범으로 알려진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 씨가 어제 첫 번째 대질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 여부를 따져보고 있습니다. 박사방 일당이 위계질서와 역할을 나눠서 함께 공모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조주빈 구속기간이 끝나는 게 13일이고 검찰은 그전까지 밝혀낸 혐의 일부로 먼저 재판에 넘긴다는 계획입니다. 오늘도 조주빈을 불러서 공범들과의 공모 내용 등에 대해서 조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는 주말 내내 조주빈에 대한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어제는 박사방 운영 공범인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 씨를 불러 조주빈과 대질 조사도 진행했습니다. 전날 조주빈과 천 씨를 각각 조사하면서 서로 진술이 달라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른 공범들에 대한 조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수원의 구청 사회복무요원 강모 씨, 거제시청 공무원 천 씨 외에 공모 정황이 새롭게 드러난 27살 한모 씨도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이 조주빈과 공범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낸 이유는 이들에게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이 가능한지 따져보기 위해서입니다. 최대 무기징역까지 내려질 수 있는데 적용하려면 박사방 일당이 위계질서와 역할을 나눠 함께 공모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검찰은 조주빈과 공범들의 관계와 역할 분담, 수익 분배 등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 체계를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조주빈은 성착취 영상 제작 범행 등을 인정하면서도 공범들과는 실제로 모르는 관계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조주빈의 구속기간이 끝나는 오는 13일까지 혐의 일부를 토대로 재판에 먼저 넘길 계획입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아동 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형의 하한선도 없애고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으로 이 방의 홍보를 맡은 것으로 알려진 현역 군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여성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아동 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형의 하한 설정과 공소시효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범죄가 드러날 경우 공소시효와 상관없이 언제든 수사하고 재판에 넘길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재범의 경우엔 가중처벌 등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성폭력 범죄에 대해 접근하는 방식이 너무 기존의 법체계의 틀에 갇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유세장에서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국회가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을 처리하자고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주빈의 공범들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공범으로 지목된 대화명 이기아인 현역 군인 A일병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겁니다.
A일병은 성착취 영상을 유포하고 성착취 영상을 불법 공유한 박사방의 홍보를 맡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JTBC 여성국입니다. 코로나19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인도의 국가 봉쇄령으로 뉴델리 지역에 발이 묶였던 우리 교민 220여 명이 오늘 새벽 특별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뭄바이와 첸나이 등 인도 다른 지역에 머물고 있는 교민들도 조만간 귀국할 예정입니다. 뉴질랜드 교민 2천여 명도 내일부터 차례로 귀국길에 오릅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국가 봉쇄령이 내려진 인도에 발이 묶였던 우리 교민 220여 명이 돌아왔습니다. 교민들을 태운 대한항공 특별기가 오늘 새벽 5시 30분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뉴델리를 출발하기 전과 인천 도착 직후에 발열 검사 등을 받았습니다. 교민들은 오늘부터 14일 동안 자가격리에 들어갑니다. 바이러스 검사에서 양성이 나올 경우 곧바로 의료기관으로 이송됩니다. 주 인도 한국 대사관과 현지 한인회는 뉴델리에서 추가로 귀국을 원하는 교민이 많을 경우 특별기를 한 번 더 띄우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인도 내 다른 지역에서 발이 묶인 교민들을 데려오기 위한 항공편도 속속 마련되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에 거주하는 교민은 만여 명입니다. 뭄바이에서 오는 10일쯤 특별기가 뜰 계획입니다. 삼성전자 공장 등이 있는 첸나이에서도 한인회 차원에서 전세기 운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500여 명이 귀국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이런 가운데 뉴질랜드에서 발이 묶인 우리 교민 2천여 명도 내일부터 차례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밖에 베트남, 미얀마 등에서도 임시 항공편이 뜰 예정입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미국이 코로나19 사태로 최악의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와 다음 주 사이가 가장 힘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건당국자들은 1941년 진주만 공습, 2001년 9.11 테러와 같은 순간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박현영 특파원이 소식 전해왔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환자가 32만 5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세계 확진자 125만 명의 4분의 1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4일 아마도 이번 주와 다음 주 사이가 가장 힘든 주가 될 것이라며 많은 사망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자는 1941년 진주만 공습과 2001년 9.11 테러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This is going to be the hardest and the saddest week of most Americans' lives, quite frankly. This is going to be our Pearl Harbor moment, our 9/11 moment, only it's not going to be localized. It's going to be happening all over the country. 백악관 코로나 TF 당국자도 이번 주 발병 곡선이 계속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Things are going to get bad and we need to be prepared for that. It is going to be shocking to some. It certainly is really disturbing to see that. 환자 수가 가장 많은 뉴욕주에서는 현지 시간 5일 사망자가 전날보다 594명 늘어 4,15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날에는 하루 사망자가 650명 증가했습니다. Number of deaths is up. That's the bad news. It's 44,159. But the number of deaths over the past few days has been dropping for the first time. 쿠오모 주지사는 사망자 증가세가 조금 꺾인 것이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다면서 낙관하기는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주 확진자는 전날보다 8,327명 늘어난 12만 2,031명입니다. 핵추진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호에서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승조원 하선을 탄원했다가 경질된 크로지어 전 함장도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박현영입니다. 일본에서는 어제까지 최근 사흘 동안 매일 300명 넘게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도쿄에서는 하루 동안 100명 이상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도쿄도 지사는 긴급 사태 선포를 아베 총리에게 촉구했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어제 일본 전역에서 총 356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NHK가 보도했습니다. 일본의 신규 확진자는 지난 3일 353명을 기록한 이후 사흘째 3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 중 143명은 도쿄에서 나왔습니다. 도쿄의 누적 확진자는 1,033명입니다. 일주일 만에 2배 넘게 늘어난 겁니다.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 지사는 어제 NHK에 출연해
정부가 긴급 사태를 선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가의 결단이 요구된다고 말했습니다. 도쿄도는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이르면 내일부터 경증자의 경우 병원이 아닌 호텔 등에 머물도록 할 계획입니다. 어제를 기준으로 일본 전역의 누적 확진자는 4,500여 명에 이릅니다. 일본 내 사망자도 총 104명으로 늘었습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중증자를 치료하기 위한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NHK에 따르면 일본 집중치료의학회는 성명을 내고 일본의 인구 10만 명당 집중치료실 병상수가 이탈리아의 절반 이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공심폐장치인 에크모를 다룰 줄 아는 의료진을 확보하는 등 의료체계를 신속히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유럽에서 코로나19 상황이 가장 심각한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경우 확산세가 조금 주춤하면서 안정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신규 사망자 수가 눈에 띄게 줄고 있고 확진자 수도 조금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한편 영국 정부는 시민들이 이동 제한령을 계속해서 무시한다면 야외 운동까지 금지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력한 이동 제한령이 시행되고 있는 이탈리아의 밀라노 거리 곳곳이 텅 비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기준 이탈리아의 코로나19 신규 사망자 수는 525명입니다. 하루 기준으로 지난달 19일 이후 최저치입니다. 신규 확진자도 일주일 연속 4,000명대를 유지하며 총 12만 8천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유럽에서 이탈리아 다음으로 코로나19 사망자가 많은 스페인 역시 안정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누적 사망자는 12,000여 명으로 전날보다 674명 늘었습니다. 하루 사망자 수는 지난 2일 95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사흘 연속 감소했습니다. 신규 확진자 발생률도 지난 1일 8.2%에서 어제는 4.8%로 줄었습니다. 확진자가 스페인, 이탈리아 다음으로 많은 독일에선 누적 확진자가 1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하지만 독일 보건당국은 확진자 1명이 최대 7명을 감염시켰다가 최근 들어 1명을 감염시키고 있다며 확산세가 누그러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프랑스도 신규 사망자 수가 350명으로 전날에 400여 명보다 줄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시민들이 이동 제한령을 계속 무시한다면 야외 운동까지 금지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So I say this to the small minority of people who are breaking the rules or pushing the boundaries. You're risking your own life and the lives of others, and you're making it harder for us all. 영국 정부가 이동 제한령을 발령했지만 포근한 날씨 속에 거리에서 조깅이나 산책을 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자가격리가 돼 있어야 하는데 밖에 나간 경우 이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처벌 수위가 어제부터 강화가 됐는데요. 또 해열제를 먹고 건강 상태를 숨기거나 동선을 거짓으로 제대로 밝히지 않는 경우도 강력 처벌을 하겠다는 게 방역당국의 방침입니다. 먼저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해서 경찰에 고발이 된 사례를 김도훈 기자가 전합니다. 경기 군포시에 사는 50대 A씨 부부는 자녀와 함께 지난달 19일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보건당국이 남편 A씨의 어머니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A씨 가족을 밀접 접촉자로 분류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가격리 지침을 어겼고 군포시가 동선을 공개했습니다. 남편 A씨는 격리 조치 이튿날부터 격리 해제 하루 전까지 5일 동안 물류센터를 찾았습니다. 이곳을 방문한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격리 해제를 하루 앞둔 지난 1일에는 보건소에서 검체 검사를 받고 화성에 있는 로또 판매점 2곳을 다녀왔습니다. 아내 B씨는 집 주변을 걷거나 차를 타고 외출했습니다. 군포시 내 중학교와 주유소, 음식점을 찾았고 검사를 받은 이후에도 마트와 교회 주차장 등 군포시 내 곳곳을 다녔습니다. 격리기관 중 A씨 부부와 딸이 용인시 호암미술관으로 가족 나들이를 다녀온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자가격리 앱에는 자택에 있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부 모두 격리 지침을 어기고 14일 중 남편이 7일, 아내는 6일 동안 집 밖을 돌아다녔습니다. 사실은 거의 자가격리가 아니고 일반적인 생활을 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특히 A씨 부부가 조사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역학조사관들이 차량 블랙박스와 CCTV로 동선을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추가 동선 파악에 필요한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밝히지 않고 있어 역학조사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CCTV하고 블랙박스하고 해서 공개를 한 거고요. 이분들이 일단은 신용카드 정보를 안 줘가지고 아마 그거는 추후에 또 다른 동선이 나올 수도 있긴 있어요. A씨 부부는 이달 초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 치료 중입니다. 군포시는 A씨 일가족 3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네, 무엇보다 해외 유입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서 자가격리 관리는 더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이탈자들에 대해서 3중으로 24시간 감시를 하고 일부에서 실시되던 불시 점검도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가 됩니다. 이어서 정혜성 기자입니다. 담배 사러 나갔다. 개인적인 볼일이 있어 잠깐 나갔다. 최근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외출했다가 적발된 이들이 된 핑계입니다. 해당 지자체들은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별 다른 이유 없이 지침을 위반하는 경우도 잇따랐습니다. 오는 9일까지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50대 여성 A씨. 집에서 나와 부산 삼락 생태공원을 산책하다 합동 점검반 단속에 걸렸습니다. 자가격리지를 무단 이탈하는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법령이 정한 처벌을 적용하고 확진 환자 발생 시 구상권 행사까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처벌 강도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습니다. 베트남 국적 유학생들이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공원으로 외출했다 적발된 건 지난 3일. 전북 군산시는 이들이 위치 추적을 피하려고 전화기를 일부러 숙소에 두고 갔다고 보고 법무부에 추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번엔 유선 전화 점검 과정에서 적발됐지만 사실 단속이 쉽지는 않습니다. 폰을 놔두고 외출할 경우 통제할 수 있는 방안. 사실은 이거는 강력한 처벌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정부가 집계한 자가격리 위반자는 현재까지 137명입니다. 이 중 고발과 신고 등이 들어온 59건, 63명에 대해 경찰이 우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은 81명 중 40명은 해외에서 유입된 상황. 더욱 촘촘한 입국자 관리를 위해 각 지자체에선 자가격리자를 전담하는 인원을 늘리고 있습니다. JTBC 정희성입니다. 예배를 하지 말라는 행정명령에 경찰 고발까지 이미 당한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가 어제도 교인들이 교회에 모여서 하는 예배를 했습니다. 서울시는 추가 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교회 앞 도로가 교인들로 빽빽이 들어찼습니다. 대형 피켓엔 방역당국이 예배 방해죄를 저지른다며 항의하는 글귀가 쓰였습니다. 예배도 헌법으로 보존돼 있잖아요. 158조에. 상위법이에요, 상위법. 출퇴근할 때 지하철 타요. 콩나물 아시죠? 왜 이메일 다 안 지키냔 말이에요. 정광훈 한기총 대표 목사가 담임 목사로 있는 성북구 사랑제일교회가 주일 낮 예배를 이어갔습니다. 교인 1,200명가량이 모인 예배는 2시간 넘게 진행됐습니다. 어떻게 부활주일까지 유튜브로 드린다고 그 큰 교회들이 우리가 있잖아요. 동일하게 다음 주일도 역시 사랑제일교회에서 우리는 연합예배를 드립니다. 앞서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가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며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지난 3일엔 명령 위반으로 교회 관계자와 일부 참석자들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런데도 또 예배를 강행한 겁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온 교인들은 언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서울시와 구청에선 교회에서 감염병 예방 수칙을 지켰는지 단속하러 나섰습니다. 목사를 비롯한 일부 참석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고 교회 측에서 참석자 명단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또 교인들이 도로를 점거하며 단속 공무원들이 내부로 들어가는 것도 막았다고 했습니다. 서울시는 예배 증거 자료를 분석해 추가 고발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다음 주는 또 부활절이라서 하지만 천주교는 미사를 계속 중단하기로 했었고 개신교 교회들의 선택이 주목됐었는데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소망교회 같은 대형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를 하기로 했습니다. 서영지 기자입니다. 국내 최대 교회인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소망교회가 종려주일인 어제 예배를 온라인으로 생중계했습니다. 오는 12일 부활절 예배도 온라인 예배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오늘부터 11일까지 이어지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도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종료주일과 고난주간, 부활절 예배는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시기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뒤 부활하는 것을 기억하는 주간입니다. 부활절 예배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건 처음입니다. 김경진 소망교회 담임 목사는 홈페이지 서신으로 온라인 예배 결정 이유를 전했습니다. 김 목사는 부활 주일만큼은 문을 열고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 싶다면서도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모이기 어려울 것 같고 모인 자리에서 감염이 일어난다면 이 사회뿐 아니라 주님께도 면목 없는 일이 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받을 부활절 헌금은 사회적 약자와 작은 교회 돕기에 사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대형 교회들은 3월부터 온라인 예배를 진행해왔습니다. 한국교회총연합도 부활절 연합 예배를 대폭 줄여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성당은 미사를 계속 중단합니다. JTBC 서영지입니다. 네, 밤사이에 새로 확인이 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들, 오늘도 역시 해외 유입 사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입국 당시에 증상이 없는데도 검사를 받으면 확진을 받는 경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어떤 경우였습니까? 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용인입니다. 지난 4일 영국에서 입국한 20대 한국인 여성이 어제 오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입국 당시엔 별다른 증상을 보이지 않았고요. 아버지가 몰고 온 차량을 이용해서 곧바로 지역 보건소에서 검체 채취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이후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다음은 경기도 양주입니다. 지난 4일 외국에서 들어온 20살 안팎의 한국인 여성 2명이 인천공항 검역소에서 검사를 받고 확진자가 됐습니다. 이들은 확진 판정 후 안산치료센터로 옮겨졌습니다. 국내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그 승조원의 구조를 호소하는 서한을 보냈다가 경질된 이 핵항모 함장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네요. 국방장관이 입장을 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미 국방장관이 직접 나서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항공모함 루스벨트호의 함장을 경질한 건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 토머스 모글리 해군 장관 대행의 결정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들리 대행의 결정을 지지한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서 서한으로 하선을 요청한 루스벨트호의 크로지어 함장을 향해서 문학 수업이 아니다라며 전화로 요청하고 제안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미국 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크로지어 함장을 경질한 건 범죄에 가깝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다음은 인도네시아 당국이 전 국민에게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라는 내용입니다. 다만 의료용, 보건용 마스크는 의료인이 써야 하고 무증상 감염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일반 국민은 천 마스크를 쓰라라고 했습니다. 5일 기준 인도네시아의 누적 확진자는 2,200여 명, 사망자는 198명입니다. 이 밖에 새로 들어온 소식들은 8시 이후에 다시 연결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안태훈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가구 1주택 실소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검토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서울 강남을 비롯한 고가주택이 많은 수도권 지역구 후보들의 요청이 잇따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지원책으로 모든 국민에게 1인당 50만 원씩 즉각 지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필요한 25조 원가량의 재원은 512조 원 규모의 2020년도 예산을 재구성해서 조달하라며 제안을 수용하는 경우 통합당은 즉각 추경 편성에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터키 이스탄불에서 4.15 총선 재외국민 투표를 하고 귀국한 남성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터키 현지의 선거 업무가 중단됐습니다. 지난 2일 투표를 했는데 현장 채용 검사에서는 특이 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업무가 중단되지 않은 재외공관의 투표는 현지 시간 6일까지 진행됩니다. 주세법 체계가 20년 만에 개편이 됩니다. 주류 제조와 판매, 유통 등 행정 규정이 담긴 사항을 떼어서 별도의 법으로 만듭니다. 주세율과 과세 표준 등을 담은 내용들은 흐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 순서를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산 손소독제와 진단키트 수출이 지난달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달 손소독제 수출액은 569만 달러로 지난해 전체 수출액의 84%가량이었습니다. 진단키트는 지난해 3월에 비해서 117% 늘었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 생필품 사재기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비상식량 개념으로 한국산 라면 매출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 수출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1% 증가했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4.15 총선 후보자 측으로부터 식사를 대접받은 유권자 10명에게 총 321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충남에서 한 예비 후보를 지원하던 현직 지방의원으로부터 1인당 8,000원과 11,000원의 음식을 대접받았는데 음식값의 30배에 해당되는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주한미군이 코로나19 대응 지침을 어긴 병사 3명을 훈련병으로 강등하고 봉급을 몰수하는 등의 강력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미군이 술집 출입 금지 명령을 내린 상황에서 동두천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식목일인 어제 전남 지역에서 잇따라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오후 5시쯤 곡성군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임야 0.5헥타르가 불에 탔습니다. 앞서 오후 1시 반쯤에는 순천시의 야산에서도 불이 나 임야 0.05헥타르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산림당국이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타격을 받은 문화예술계에 서울시가 서울문화재단을 통해서 최대 2천만 원까지 500여 건의 창작 활동을 지원합니다. 오늘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울산시가 내년에 국가정원 산업박람회를 여는 걸 추진합니다. 지금까지 순천만에서만 열렸었는데 국가정원 2호인 태화강 국가정원에서도 유치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국립극단이 오늘부터 온라인 상연회를 엽니다. 첫 상연작은 까미의 원작 퀘스트입니다. 오전 10시부터 24시간 동안 국립극단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네, 4.15 총선 투표용지 인쇄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투표용지가 인쇄되기 전에 후보 간 단일화를 해야 투표용지에 사퇴 표기가 가능해서 유권자들의 혼란을 줄일 수 있는데요. 이견을 좁히지 못한 곳들이 많았습니다. 사자 명예훼손 혐의의 전두환 씨 재판이 4개월 만에 오늘 다시 열립니다. 재판장의 사직으로 지연이 됐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새로운 재판장이 전 씨의 불출석 허가를 유지할지 등을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부터 공적 판매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는 대상자가 확대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초등학교 4학년까지만 가능했는데 초등학교 5, 6학년 그리고 중고등학생 또 입원 환자 등을 위해서도 허용이 됩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오늘의 날씨도 체크해드립니다.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오늘 아침은 꽤 쌀쌀합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산간 지역의 경우 영하로 내려간 곳도 있습니다. 낮부터는 기온이 오르면서 추위가 풀리겠습니다. 일교차가 10도 넘게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조특보가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메마른 날씨는 오늘도 계속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 4도, 대전 2도, 광주와 대구 2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낮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서울 16도, 전주 17도, 부산 16도가 예상됩니다. 국내 1위 배달업체인 배달의 민족이 수수료 체계를 정액제에서 건당 수수료로 바꾸면서 음식점 업주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지사는 오늘 중으로 경기도형 공공 배달앱 개발 계획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서울 성동구의 한 족발집에 배달 주문이 들어옵니다. 배달의 민족 주문. 막국수 작은 거 하나, 쌈배추 중짜 하나 있어요. 이 족발집은 배달의 민족 주문 수수료가 앞으로 3배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달 들어 배민이 수수료 부과 방식을 정액제에서 건당 수수료를 내는 방식으로 바꿨기 때문입니다. 족발 판매금 5.8%를 수수료로 내야 하는데 코로나19 사태 이후 배달 판매 비중이 크게 늘면서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매출이 평균 300은 되거든요. 홀이 지금 한 20%? 나머지가 80%가 배달이라고 보면 이제 제가 지불해야 되는 5.8%는 엄청난. 원한다면 정액제를 그대로 쓸 수는 있지만 주문 사이트에서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밀려날 수 있습니다.
배민 측은 이번 수수료 변경으로 전체 업주의 53%가 수수료 부담을 덜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자영업자들이 가장 힘든 시기에 일방적으로 이용료를 올렸다며 독과점 배달앱의 횡포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도 차원의 공공 배달앱 개발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최근 군산시가 개발한 배달의 명수 상표 공동 사용을 허가받았고 전문가 도움도 받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는 오늘 오후 공공 배달앱 개발 대응 방침을 확정지을 계획입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어제 저녁 8시쯤 부산시 부산진구 범천동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60대 집주인이 얼굴과 손 등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집이 모두 타고 불은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어젯밤 9시쯤 전북 정읍시에서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1시간 반 만에 꺼졌고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집 앞 야외에 있던 아궁이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1시 반쯤 인천시 계양구 서운동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비닐하우스 36제곱미터와 레미콘 차량 2대 일부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6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코로나19 국내 상황에서 아직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게 수도권 대형 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에서 또 확진자가 나왔는데 첫 번째 확진자인 9살 아이와 같은 병실을 썼던 태어난 지 22일 된 신생아의 엄마입니다. 의정부 성모병원의 50대 환자는 확진 하루 만에 사망했습니다. 공다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아산병원에서 두 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 확진자인 9살 여아 A양과 같은 병실에 머문 40살 B씨입니다. B씨는 태어난 지 22일 된 자신의 아이를 돌보기 위해 병실에 있었습니다. 신생아는 출산 뒤 수술이 필요해 응급실에 입원했고 중환자실을 거쳐 지난달 28일 첫 확진자인 A양과 같은 병실에 입원했습니다. 이후 사흘간 병실에 있었는데 이때 아이를 돌보던 B씨가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병실에서 함께 간병을 하던 B씨의 남편은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집단 감염이 일어난 의정부 성모병원에서는 코로나19의 두 번째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11일부터 열흘간 병원 7층에 입원했던 50대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은 지 하루 만인 그제 오후 사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모병원 8층에 입원했었던 동두천의 50대 남성과 의정부에 사는 80대 여성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의정부 성모병원과 관련한 확진자는 4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어제 0시를 기준으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237명입니다. 전날에 비해 81명 증가했습니다. 신규 확진자의 절반인 40명은 해외에서 들어온 입국자들입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교수님. 국내 확진 환자들의 양상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 감염보다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들의 감염을 크게 우려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네, 전체적인 그 환자 수, 확진 환자 수를 보면은 확실히 소강 상태처럼 보여지긴 합니다. 네. 그런데 전체 확진자의 절반 정도가 해외 유입 사례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의 큰 유행과 관련돼서 감염이 된 상태에서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이분들을 잘 걸러내고 조기에 격리를 잘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해외 입국자들의 확진 판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은. 지금 팬데믹 상황에서 워낙 여러 나라에서 이 감염이 크게 유행을 하고 있고 또 그 유행이 증가하는 나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해외 유입 사례들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입국자들의 검진이라든지 관리 상태는 어떻다고 평가하세요? 지금 일부 국가에서는 이제 들어오게 되면 전수조사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일부 국가에서는 2주간 자가격리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 이제 그 확진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문제는 그 자가격리를 얼마나 성실하게 잘 유지하도록 네. 관리하느냐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밖으로 돌아다닐 경우에 지역사회 감염으로 또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뭐 본인도 모르게 네. 증상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상당히 그 강한 그 전파력을 갖고 있는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 본인은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 이미 전파력을 갖고 있는 상황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상태에서 지역사회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과 접촉을 하게 되면 그중에 일부는 분명히 발병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또다시 큰 유행이 될 수 있는 그 불씨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일부 입국자와 그 가족들이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가격리 2주간의 기간이 뭐 거의 다 끝났다거나 2주가 넘은 뒤에도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들이 있잖아요. 네. 그만큼 바이러스를 몸속에 가지고 있다가 증상이 발현되는 기간이 생각보다 더 길 수도 있다는 것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최근에 그 확진자들이 많이 늘어나는 네. 과정에서 그 잠복기의 거의 끝 부분 또는 잠복기가 좀 지난 상태에서 무증상 상태로 있다가 확진이 되는 사례들이 계속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잠복기를 고려한 자가격리 기간을 더 늘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여러 사례들이 모이면 다시 한번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일단은 2주간의 자가격리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조심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기본적인 개인위생, 그러니까 뭐 기침예절이나 손위생은 물론이고 마스크 착용 같은 그런 그 아주 강도 높은 그런 전파 차단을 위한 노력을 개인적으로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부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2주 더 연장했습니다. 이건 뭐 잘한 결정이라고 보십니까? 지금의 흐름을 보면 완전히 그 유행의 기세를 국내에서 꺾었다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뭐 적절한 결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신규 하루 확진자가 50명 이하로 줄어드는 것이 우리 정부의 목표잖아요. 그 목표는 어떻게 앞으로 2주간에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면 달성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조금 어려운 부분이 네. 그 워낙 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한 기간이 길어지면서 아무래도 이 참여도가 좀 떨어지고 집중력도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경제적 활동을 장기간 억제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고 여기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나 아니면 환경 마련을 해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런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유행을 확실하게 이 기세를 꺾어놓지 않으면 뭐 미국이나 유럽에서 보는 것 같은 그런 큰 유행을 우리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참여해 주실 것을 국민분들께 요청을 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어느 순간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완화하고 생활 방역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예, 저희가 뭐 50명이라는 기준을 제시를 하긴 했지만 충분히 우리나라 지역 사회에서 확진자가 줄어드는 것이 분명하게 보일 때 그때 이 위기 단계를 심각 단계에서 뭐 경계 단계나 이런 상황으로 좀 단계를 내리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생활 방역이라는 형태의 그러니까 우리가 아예 일상으로 돌아간다기보다는 이 기본적인 사회경제적 활동을 하면서 유행을 늘리지 않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하고 현장에서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서울 아산병원에서는 9살 어린이에 이어서 신생아의 보호자가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병원 내 집단 감염이라든지 밀접 접촉이 많은 그런 사람들의 다중 이용 시설의 현재 상황은 어떻다고 평가하세요? 병원만 먼저 보면은 우리나라 병실 구조라는 것이 여러 사람이 한 병실을 쓰는 다인실 구조가 병원 전체 병실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병원 내에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전파 차단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런 다인실 구조 정책을 앞으로는 좀 변경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현재로는 이 병실 내에서의 이 전파 차단을 위해서는 이 병상 간격을 충분히 잘 유지를 하고 환자나 보호자 같은 내원객들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을 좀 철저하게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중 이용 시설들의 영업도 지금 2주 동안 거의 뭐 제한되는 상황이잖아요. 뭐 잘 지켜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최근 상황을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또는 뭐 개인적으로도 이 집안에 계속 있는 것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다 보니까 다시 이런 다중이용 시설의 이용을 좀 원하는 분들 그리고 실제로 이런 다중이용 시설들의
방문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여유 있게 생각을 하고 장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집중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참고 견뎌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경북 봉화의 푸른 요양원 환자와 직원 등 7명이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을 했다가 다시 또 양성 판정을 받았거든요. 이건 뭐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하나는 그 완치 판정을 받는 시기에 그 검체 채취를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좋은 검체 채취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가짜 음성이 나왔을 가능성이 네. 하나가 있겠고, 두 번째는 실제로 재활성화가 돼서 이 재발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이 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재발 또는 재활성화가 된 그런 상황이 맞다라면, 이런 사례가 많아지는 상황이라면 치료 기간 또는 격리 기간을 좀 더 연장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방역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네. 얼마 전 대구에서 의사 한 분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투병 생활을 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의료진들도 여전히 뭐 위험해 보이는데 대면 진료를 좀 줄이는 방안들 이런 것들이 좀 논의가 됐는데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뭐 비대면 진료, 그러니까 환자와 의사가 직접 접촉하지 않고 진료하는 방법을 늘리는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해볼 만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뭐 확진 환자를 실제 진료하는 의료진 중에서는 감염되는 사례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부분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의료진이 개인보호구를 충분히 잘 갖추고 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감염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는 걸 의미하고, 이런 측면에서 뭐 1차 의료기관부터 시작해서 뭐 마스크 같은 기본적인 개인보호구들을 충분히 잘 공급하는 게 1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고위험군에 흡연자가 새롭게 포함이 됐습니다. 폐기능이 저하돼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일까요? 예, 그 흡연을 하게 되면 그 폐 점막,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숨이 들어가는, 공기가 들어가는 기도 점막들의 손상이 이미 많이 와 있고,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면역 물질들이 떨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섬모라고 해서 이 물질들을 제거하는 그런 그 기능을 가진 이 조직들이 다 망가져 있게 되기 때문에 폐렴이 생기게 되면 굉장히 중증으로 진행할 수가 있게 되겠고, 장기간 흡연을 한 분들은 이미 폐 기능 자체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을 가져야만 회복이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흡연을 고위험군으로 포함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흡연자들은 앞으로 더욱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엄중식 하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국내 생산과 또 소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관련 정부 통계가 속속 나오고 있고요. 내일부터는 삼성전자와 LG전자를 시작으로 주요 기업들의 1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코로나 사태로 기업들이 얼마나 영향을 받았는지 수치로 확인이 되는 건데, 영업이익 17% 급감 전망도 나왔습니다. 송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내일 1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합니다. 이를 시작으로 이번 달 말까지 다른 주요 기업들의 발표도 이어집니다. 코로나19가 각 기업에 미친 영향이 수치로 확인되는 겁니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상장사 141곳의 1분기 연결 영업이익 전망치는 약 16조 8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1년 전보다 약 17% 줄어든 수준입니다. 국내 코로나 확진자가 처음 발견된 1월 20일까지만 해도 영업이익은 9% 넘게 늘어날 걸로 추정됐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국내외에서 급격히 퍼지면서 전망치도 가파르게 내림세를 탔습니다. 그 결과 1년 전보다 영업이익이 나빠질 걸로 예상된 곳이 72개 회사입니다. 적자 축소를 포함해 나아질 걸로 기대되는 회사 수 69개사를 넘어선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미국이나 유럽 등은 3월 중순부터 확진자가 본격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서 수요 자체도 줄어들고 공장이나 생산시설 같은 것들이 이제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게 되면서 그래서 2분기는 1분기보다는 더 영향을 주는 게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기업의 상당수 해외 생산 기지도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이 코로나가 집중적으로 영향을 준 분야가 지난주 정부 통계에서도 드러났듯이 서비스업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끝나도 이 서비스업에 미칠 여파는 상당 시간 더 이어질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희령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이곳은 한복 대여점이 몰려있는 골목입니다. 평소엔 한복을 입은 관광객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지금은 거리가 한산합니다. 저희가 실제로 한 대여점에 직접 찾아가 보니까요. 이렇게 손님이 없어서 가게가 텅 비었습니다. 봄에는 관광객이 하루에도 100명 가까이 찾아오지만 어제는 손님이 4명뿐이었습니다. 개시 못할 때가 많고 어쩌다가 개시하는 날이 그러면은 개시했다고 좋아라 할 정도로 정말 이 일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나 정말 암담하고.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장사라 시름이 더 깊습니다. 정부 대출을 받았지만 몇 개월을 버티기엔 부족합니다. 신청을 해서 받아놓은 상황이고요. 너무 부족하죠. 장기간 갈 경우는 택도 없는 금액이지만 일단은 할 수 있는 금액은 최대한 해서 버텨야 되기 때문에. 경복궁 주변도 관광객은 많지 않습니다. 몇몇 한복 대여점은 아예 문을 닫았습니다. 서울 시내 또 다른 관광 명소 인사동에 가봤습니다. 주말이면 인파가 몰리지만 평소보다 오고 가는 사람이 줄었습니다. 기념품 가게엔 발걸음이 끊겼습니다. 손님은 한 명 들어왔어요. 한국 할머니가 마스크 한 장 사갔어요. 여기가 월세가 700이 넘으니까 이 상태로는 2달을 버티기 어렵지 않겠는가. 외국인 관광객이 줄어든 동대문 일대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20년째 분식점을 운영하는 사장님은 최근 직원들을 모두 내보내야 했습니다. 하루에 10만 원도 나오지 않는 매출 때문입니다. 관광객들이 없다 보니까 거의 정지 상태라고 할까요? 전혀 뭐 한 테이블 아니면 2테이블 그냥 받고 말 정도로. 직장에 다니는 동생이 주말에 혼자 나와 일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한 지가 지금 거의 한 달이 넘었는데 거의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연락을 드려도 지금 뭐 순번이 아직도 한 달 정도 넘게 기다려야 된다고. 그 지원이 좀 빨리 좀 했으면 되겠고. 많이 힘들지만 오늘도 버티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해서 극복을 하려고 아둥바둥 하는데 같이 좀 힘을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오늘의 핵심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아침엔 주요 뉴스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가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그의 공범으로 알려진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 씨를 상대로 어제 첫 번째 대질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박사방 일당이 위계질서와 역할을 나눠서 함께 공모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다른 공범들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 여부를 따져보고 있습니다. 인도 뉴델리 교민들을 태운 특별기가 오늘 아침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뉴델리 인천 간 2차 특별기 운항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내일은 뉴질랜드와 베트남 교민들이 국내로 들어옵니다. 미국이 코로나19 사태로 최악의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와 다음 주 사이가 가장 힘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건당국자들은 1941년 진주만 공습, 2001년 9.11 테러와 같은 순간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일본의 코로나19 환자가 어제까지 사흘째 300명대로 증가했습니다.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온 도쿄도 고이케 지사는 아베 총리가 긴급 사태를 선포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제 유세 현장에서 여당은 코로나 위기 극복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경제 위기론을 부각시켰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모두 지역구에서만 130석 확보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주요 경합 지역에서는 여론조사 결과 그야말로 박빙입니다. 국내 1위 배달업체인 배달의 민족이 수수료를 정액제에서 건당으로 내는 것으로 바꾸면서 업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공공 배달앱 개발 같은 대응책을 오늘 정하기로 했습니다. 아침엔 주요 뉴스였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제 유세 현장에서 여당은 코로나 위기 극복을 강조하면서 국민들이 노벨 의학상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고 야당은 경제 위기론을 부각했습니다. 임소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출마 지역구인 종로 유세에 나섰습니다. 이 후보는 코로나19도 해결 못하면 정치를 해서 뭐 하겠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위기를 흔들림 없이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올해 안에 극복된다면 노벨상 위원회께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올해 노벨 의학상은 대한민국 국민께 드리는 것이 어떤가? 서울과 수도권의 여당 후보 지원에 나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야당 심판론을 말했습니다. 20대 국회는 동물 국회라는 오명까지 뒤집었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반복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서울 종로에 출마한 황교안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은 여당이 조국 전 장관 살리기 선거를 하고 있다며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경제를 살릴 거냐, 조국을 살릴 거냐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이 조국 따라하기, 조국의 종자들 막아내고. 김종인 위원장은 대전과 충청, 세종 지역 후보 지원 유세를 벌이며 경제 위기론을 부각시켰습니다. 못 살겠다나 가다보자고 하는 그러한 심정이 현재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소상공인, 그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는 제3차 세계대전과 마찬가지라면서 국민보건부를 설치해 국가안보 차원에서 감염병 방어를 중요하게 다루자고 제안했습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여야 모두 지역구에서만 130석씩 얻을 거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주요 경합 지역에서 여론조사 결과는 그야말로 박빙입니다. 이어서 김소현 기자입니다. 여야가 공언해온 지역구 목표 의석은 각각 130석입니다. 다만 민주당은 최근 지역구 목표 의석을 10석 정도 올려잡았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전국 40곳 정도를 경합 지역으로 봅니다. 특히 수도권의 민심은 이번 총선에 가늠자 역할을 할 걸로 보입니다. 서울, 인천, 경기엔 모두 121석이 걸려 있습니다. 여기서 4년 전 총선 땐 민주당이 82석, 통합당의 전신 새누리당이 35석을 가져갔습니다. 이번엔 수도권에서 민주당은 최대 10석, 통합당은 15석을 더 얻는 걸 목표로 세웠습니다. 여야의 목표치는 접전지에서 각자가 이기는 시나리오를 전제한 겁니다. 가장 많은 여론조사가 쏟아진 서울 광진을은 그중에서도 최대 격전지로 꼽힙니다. 지난달 초 오세훈 통합당 후보가 앞서는 조사부터 최근 고민정 민주당 후보가 앞서는 조사까지 모두 5차 범위 내 초접전입니다. 민주당 핵심 인사들이 유세 첫날부터 이곳을 찾은 이유입니다. 광진을 지켜내고 싶습니다. 광진은 이제 정치의 한 중심에 섰습니다. 무책임한 정권 4월 15일 날 반드시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송파을도 여야 모두 이겨야 하는 요충지로 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선 최재성 민주당 후보와 배현진 통합당 후보가 엎치락뒤치락하고 있어 승패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경기권에서 이른바 조국 전쟁으로 불리는 남양주 병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민변 출신으로 조국 전 장관 시절 법무검찰개혁위원이던 김용민 민주당 후보와 조 전 장관 관련 의혹을 제기해온 주광덕 통합당 후보가 맞붙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는 0.4%포인트 차이였습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맞짱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4.15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뒤 첫 번째 주말을 보낸 여야의 상황과 선거 전략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제 오른쪽입니다. 이경수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제 왼쪽입니다. 김홍국 대진대 개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4.15 총선이 이제 9일 앞으로 다가왔죠. 유세의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여야의 선거 전략도 보다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강조하면서 야당 심판론을 꺼내들었습니다. 이에 맞서 미래통합당은 경제 위기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경제가 아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살리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유세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라는 국난적 위기 극복을 굉장히 내세우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 여당의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경수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이번 선거는 어떻게 보면 과거에 전통적으로 치러졌던 선거의 양상인 예를 들어 가지고 중간평가 그 개념이 사라져버렸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그 정치적인 이슈 과거 예를 들어 가지고 경제 위기 그 다음에 뭐 탈원전 문제, 그 다음에 안보 문제 이런 부분들이 이 코로나19가 전부 다 이 삼켜버린 블랙홀이 돼버렸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은 그 정부 심판이 돼야 되는데 코로나 극복을 잘하냐 못하냐에 따라 가지고 이번 선거 양상이 상당 부분 정부에게 어떻게 보면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을 가능성을 본 거죠. 정부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여당 입장에서 볼 때는 이번 선거는 코로나 위기 극복으로 모두 선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전통적인 그 선거 이슈인 예를 가지고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그 개념을 완전히 이제 그 삼켜버리는 그런 전략으로 가는 게 아마 이번 민주당의 선거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여당에 대한 평가보다는 야당에 대한 평가 쪽으로 집중을 하려는 모습도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일부 이제 그 여당의 민주당의 인사들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야당을 심판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은 제가 정치학을 공부하면서 30년 동안 이 국회를 들여다본 역대 선거를 들여다보니까 한 번도 그런 게 없었어요, 사실은. 야당 심판. 야당 심판이란 말은 처음부터 뭐 전대미문의 이제 얘기죠. 왜냐하면은 심판을 한다는 뜻은 결국은 이제 어떤 의미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책임을 묻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권한이 주어져야 되는데 과연 야당에게 무슨 권한이 주어졌는지 그게 이제 의문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소득주 성장 그거 야당이 시작한 건가요? 탈원전 해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뭐 흑자 기업인 한전이 지금 적자 기업 들어섰고 그 다음에 그 원전의 세계 최고의 기술력 가지고 있는 두산중공업이 지금 휘청거려가지고 정부에서 1조 원을 투자한다는 거 이거 야당이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야당을 심판하겠다는지 저는 그게 굉장히 의문이에요. 솔직한 얘기로. 네. 자, 김은국 교수께서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국난 극복, 위기 극복을 내세우면서 정부에 힘을 실어달라 이 같은 논리로 유세를 펼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말은 현 상황이 맞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선거 전략은 기본적으로는 뭐 구도라든가 지역이라든가 인물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요.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모든 시대 상황은 전 지구촌 전체가 닥치고 있는 재난 극복이다. 과연 이 재난 극복을 얼마나 잘하고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서 나중에 경제 분야까지 협력을 이끌어내면서 앞으로 경제까지 살려내느냐. 다시 말해서 이번 코로나19 사태, 전 지구촌적인 재난을 다루는 이 국정 운영 능력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은 이미 이번 선거의 핵심 화두가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나머지 외교, 또 정치, 경제 각 분야에 대한 여러 가지 현안 이슈들이 있지만요. 그 분야들이 함께 어울리면서 진행이 되는 거다. 그렇다면 그동안에 진행됐던 이 코로나19 사태 와중에서 초기에 뭐 마스크 대란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부 여당에 대해서 비판 지점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초기의 대처 그리고 이후에 마스크 대란의 혼란을 극복해내고 지금은 뭐 줄을 서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방역을 한 교과서적 모델이다라고 이제 전 세계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지점들에 대해서 국민들께 우리는 국정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 그리고 잘 해내겠다는 그런 입장을 내세우는 것이고요. 방금 이 대변인께서 얘기하신 전대미문의 선거다. 사실은 그동안의 흐름들을 본다면 권한이 없던 쪽에 물론 당연하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었죠. 국정에서 입법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역할들,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었는데 그러나 실제로 어떻게 했습니까? 지난 3년 동안 매달 장애 보이콧하고 단식 삭발하고 국정에 발목 잡고 입법을 할 수 없게 만들어서 20대 국회가 30% 최악의 그런 국회가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정부에서 얘기하는 여당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야당이 발목만 잡는 정치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따끔하게 꾸짖어달라는 얘기라고 저는 판단하고요. 대신에 국정 운영 능력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권자들께서 여당에 대해서 견제도 하고 비판도 하면서 그러나 개혁이라든가 또는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그 사태에 대해서 잘하고 있는 지점에 대해서는 격려도 해달라는 의미에서 여권은 이런 전략을 세웠는데요. 아마 야권의 또 목소리도 비판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유권자들께서 아마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시지 않을까. 9일 후에 아마 그 결과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네, 저희가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지난 주말 서울과 수도권에서 여당 후보들에 대한 지원 유세에 나섰는데 말씀하신 대로 20대 국회는 동물국회다고 비판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야당 쪽으로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야당 심판론을 제기했는데 뭐 이 야당 심판론이 시적절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적절하다고는 볼 수 네. 없고요. 그러나 그 지점은 분명히 저는 유효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첫 번째는 자성이 먼저다. 정부 여당은 무한한 국정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에 뭐 동물국회가 되고 이런 부분 야당에 의해서 촉발이 됐고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법 폭력, 의장 감금, 동료원 감금 이렇게 저지른 건 야당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무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당이 이 부분을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온 부분들 그리고 그 상황이 발생하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분열되는 양상들에 대해서는 여당 책임 없는 건 아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집권 여당으로서 스스로 반성하는 자세 먼저 가져야 되고요. 또 야당에 대해서 비판할 지점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선거제 개혁을 겨우 시켜놨더니 꼼수를 써가지고 위성정당, 소위 말하는 꼭두각시 정당을 만들었고 또 여당도 어쩔 수 없이 딸려가고 이 부분 또 여당 비판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당, 야당 모두 비판받을 지점들이 많은데 대신에 그런 동국회 만들고 불법 폭력을 다시 재현한 거 있어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 저는 임종석 전 실장이 얘기했다고 보고 지금 선거에서 과연 그렇다면 이 시대 정신을 받들어서 코로나19 사태도 극복하고 민주주의와 정의에 기반한 정치를 어느 쪽이 더 잘할 것이냐 이 부분을 놓고 국민들께 이런 장점을 보고 우리가 해내겠다는 이걸 내세워서 지금 유세를 해야 되는데 서로에 대한 비난으로만 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네, 이경수 부대변인 앞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야당을 심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런 논리셨는데 반론을 하시겠습니까? 예. 물론 이제 충분히 이렇게 볼 수 있는 시각이 있어요. 뭐 많은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 일단 지난 그 동물국회 얘기가 이왕 나왔으니까 지난 작년 12월에 다시 한번 우리가 역사를 한번 시계를 거꾸로 가보자고요. 네. 원래 국회법에 의하면은 모든 의안은 교섭단체 대표들 간의 합의를 통해 가지고 안건을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 국회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 어떻게 했습니까? 4+1이라고 하는 전혀 비교섭단체들을 모두 불러 모아 가지고 그들에 의해서 힘을 모아서 패스트트랙을 처리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첫째 법을 어긴 탈법 행위예요. 그럼 그 불법 행위에 대해서 항거하지 말아라? 그럼 국회가 뭐하러 존재하고 야당이 뭐하러 존재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 뭐냐면 뭐 정치 개혁이라는 커다란 포장을 잔뜩 해가지고 만들어낸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거 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모든 정당이 전부 다 이거 잘못됐다 하고 다음번에 국회에서 21대 국회에서 바꾸자 그래요. 그럼 이게 뭐한 짓입니까 이게? 이런 것들 누가 만들었느냐? 여당이 했잖아요. 주도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갖다가 그 불법 탈법인 것을 갖다가 통과 못하게끔 막은 자체를 갖다가 동물국회를 만들었다고 이렇게 그렇게 평가를 한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정의가 없는 거죠. 예.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우리나라 사법 체계에서 가장 커다란 문제가 뭐냐면은 정당 방위 행위를 갖다가 저희 나라는 아주 폭폭을 좁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정당 방위라는 것은 정의가 우선인데 그 정의를 없애는 것 갖다가 마치 그것이 정당하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저는 야당의 입장 충분히 반영해야 되는 여당의 정치력 부족 비판해야 됩니다. 대신에 야당은 처음부터 초기에 합의했던 것들 모든 것을 제치고 의사일정, 같이 협의하자는 것들, 법안에 대한 모든 과정을 거부하고 장외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도 국회 내에서 비록 국회는 이 모든 것을 다 투표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다수결에 의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과정을 다 보이콧하고 결국은 폭력국회를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그 책임을 저는 면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어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규정틀 내에서 국민들께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계속 국민들께 호소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법의 미비점, 그 법의 미비점도 어떻게 생겼습니까? 결국은 그 당시에 바른정당계, 유승민계 의원들이 결국은 나중에 미래통합당에 합류를 했는데 그 의원들이 결국은 4+5 체제에서 선거법 합의하는 과정을 굉장히 많이 가로막았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해서 통과된
법이라는 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그 법을 지켜야죠. 그런데 그것을 꼼수를 이용해서 비례정당을 또 만들었습니다. 여당도 만든 거, 여당도 비판받고 저는 야당도 비판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거에 이제 일이 되어버렸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당의 정치력 부족, 야당의 불법 행위 두 가지가 다 작용을 했다. 대신에 지금은 국민들께 정말로 이 이후에 선거제 개혁을 그렇다면 부족한 입법을 21대 총선 이 국회에서 어떻게 보완하고 그 이후에 국민들께 유능한 정치를 보여줄 것이냐. 이것을 가지고 국민들께 이제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여당에서 뭐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경제 이후에 보여주려고 하는 거고요. 야당에서는 경제 잘못됐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라는 화두를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저는 국민들께서 법의 절차, 적법성, 민주주의의 원리, 정의의 원리 이런 걸 따졌을 때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 것인가. 결국 유권자들께서 최종적으로 판단하시리라고 봅니다. 네, 미래통합당의 선거 전략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종로에 출마한 황교안 대표, 여당이 조국 전 장관 살리기 선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먼저 김은국 교수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전반적으로 여당 전체의 프레임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당 전반적으로는 경제를 어떻게 살리고 또 코로나19를 어떻게 극복하고 하는 것들이 화두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여당 내에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지지하는 그룹들이 결국은 열린민주당을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당 전반적인 그런 흐름들은 조국 전 장관의 이슈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국난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한 개혁을 계속해 나갈 것인가. 문재인 정부 3년 동안의 초반에 거의 개혁 입법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부분에 발목을 잡히고 반대를 위한 반대가 이루어지면서 어려웠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힘을 실어준다면 후반기에 제대로 개혁하고 해나가겠다는 것이 여권의 전략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야당의 플레임은 열린민주당과 소위 말하는 아주 강한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이 여당 내에서 그룹, 조국 전 장관을 지키겠다는 굉장히 강한 친조국 프레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지 여당 전체에 대한 프레임과는 맞지 않는다. 결국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이 공세를 통해서 뭔가 국민들께 당시에 있었던 불공정과 여러 가지 논의에 대해서 이것을 상기시키면서 여권에 대한 심판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지금 국민들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그런 공정성을 확보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이 국난을 극복하고 더 유능하게 이 국정을 이끌어 나가는 정치 세력이 필요한가 이 부분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야당의 프레임이 너무 과거에 매여 있다. 과연 국민들께서 심판의 프레임을 받아주실 것인가 상당히 이 전략에 있어서 어긋나고 있는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살리기 프레임 자체가 여당의 전반적인 상황은 결코 아니지만 범여권 내에서 일각에서 조국 전 장관 살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그렇죠. 평가하시는 거죠? 그럼요. 열린민주당을 비롯한 그룹들이 최근에 당초에 지지를 받을 것으로 보였던 것에 비해서 2배, 3배 지금 비례정당 지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열린민주당이라는 존재가 결국은 조국 전 장관을 지지하고 검찰개혁에 대해서 강한 목소리, 서초동 집회에서 나타났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것이 이제 열린민주당 그룹이고요. 그러나 전반적인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 이 여권 그룹의 내부의 흐름들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개혁을 이끌어 나가서 향후에 성공적인 국정을 하겠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여권 전반은 중도층을 포용하겠다는 그런 전략으로 지금 이런 선거를 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소위 말하는 친문 그룹이라고 통칭되는 강력한 그룹들은 열린민주당을 통해서 조국 전 장관 프레임으로 가고 있다. 야권은 작은 이 열린민주당 그룹을 사실상 비판하고 있는 흐름이 되기 때문에 저는 여권 심판에서 약간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야권의 전략이 비껴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네, 이경수 전 부대변인, 조국 전 장관 살리기 프레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미래통합당의 입장은 이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전통적으로 볼 때 그 여당이 됐든 특히 여당에서는 무엇이 떨어져 나가서 제2, 제3의 정당을 만든 예가 없어요. 여당 입장에서는. 야당은 항상 분열해가지고 다른 정당을 만들지만. 근데 이번 선거에서는 아주 기묘한 사건이 벌어진 게 그게 이제 바로 열린민주당이거든요. 네. 이 열린민주당 안에는 어떻게 보면 친문의 핵심이고 친문의 가장 성격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모두 모여있다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이들에 대해서 김 교수님께서도 분석을 해주셨습니다만 지지율이 사실 생각보다 예상보다 훨씬 높아요. 오히려 정의당보다 더블 이상을 넘어가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과거에는 이제 소위 말하는 민주당 지지층들이 지역구에서는 민주당 후보를 이제 지지했고 대신 이제 그 비례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더 진보적이랄까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정의당을 지지했던 이 분들이 오히려 전부 다 열린민주당 쪽으로 전부 다 가고 있는 이 독특한 현상을 볼 때
어떻게 보면은 이 현상이야말로 바로 지금 친문 세력의 가장 핵심을 대변하고 있는 현상이다. 이렇게 아마 통합당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 선거는 어쩌면은 아무리 여당이 부인하다 하더라도 이번 선거는 조국 전 장관을 살리고 오히려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을 비롯한 그다음에 뭐 물산 사건이라든지 뭐 유재수 사건이라든지 이런 사건들을 본격적으로 수사를 해야 될 윤석열 검찰총장을 오히려 거꾸로 공수처가 설치가 되면은 뭐 거기부터 조사할 거다라는 이런 협박성 발언을 하고 있는 여기에 대해서 처절하게 비판을 한다 이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네, 열린민주당의 지지율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이 여론조사 결과라고 하는 것은 시기라든지 방법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을 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주말에 민주당 이낙연 선대위원장 그리고 통합당 황교안 대표 서로 미워하지 않는다. 미워하지 않을 수 없다. 뭐 이렇게 설전을 주고받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 교수님. 일단은 이낙연 후보의 노련함이 좀 많이 드러난 것 같아요. 본인은 큰 대권주자로서 전체를 포용한다. 상대도 미워하지 않겠다. 화두를 던지는 게 아주 세련된 정치적 커뮤니케이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네. 황교안 후보가 저는 초기에 잘못 받았습니다. 미워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다음에 나중에 가서 그걸 바꿨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올렸냐면 미워한다는 것은 결국 정권에 대한 심판, 분노로 얘기되는 것이다라고 말을 바꿨는데요. 처음부터 이렇게 받았으면 좋았을 것 같다. 왜냐하면 미워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나는 미워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받는다면 서로의 화두가 맞지 않거든요. 처음부터 나도 이낙연 후보를 미워하지 않는다. 대신에 정권에 대해서는 정말로 심판하고 싶다라는 이런 좀 세련된 표현으로 갔으면 좋았을 텐데 황교안 후보가 역시 정치 경험이 사실은 적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연달아 말실수가 많았지 않습니까?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대응의 문제, 또 N번방 사태에 대해서도 호기심에 들어갔던 사람들의 얘기라든가 또 키 작은 사람 얘기, 그리고 나서 야권은 또 언론에서 비판하니까 그만 좀 하라고 또 받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래서 황교안 후보가 가지고 있는 보수 인사로서의 여러 가지 이 정통성 또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들은 국민들께 인정을 받을 텐데요. 역시 말실수가 상당히 잦습니다. 네. 그런 이 말 과정에서 나타난 것들은 결국은 서로의 입장을 잘 표현하지 않았나. 결국은 이 사태를 통해서 서로 미워하지 말고 대통합의 정치를 펼쳐서 이 선거 이후에 그리고 여야가 하나가 돼야만 국난 극복이 되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이 선거 이후에도 누가 승자가 되고 패자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요. 서로 손잡고 대한민국 살리기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측면에서 서로 미워하지 않고 잘 갔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경수 부대변인께서는 두 사람의 설전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전제가 잘못됐어요. 이낙연 선대위원장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경쟁자가 이제 황교안 대표니까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는 미워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정말 세련된 표현 맞습니다. 근데 황교안 대표는 한 번도 이낙연 후보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어요. 본인은 끊임없이 이번 선거는 바로 황교안 대 바로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 여기하고의 싸움이라고 계속 주장해왔거든요. 그 이낙연 후보에 대해서 미워한다 그런 얘기가 할 이유가 없는데 페이스북에 미워한다고 한 얘기는 뭐냐면 문재인 정부가 저지른 그간의 실정, 그걸 통해 가지고 국민들이 받는 고통, 이거 생각할 때 어떻게 문재인 정권을 미워하지 않았었겠냐, 그 얘기를 썼는데 언론에서 자칫하면 이 두 사람 간의 문제로 되니까 혹시 오해 소지가 있었 걸 지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 방송을 보신 시청자 여러분께서 좀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습니다. 물론 이 선거라는 것은 민주주의에 꽂힌 게 왜 민주주의에 꽂히냐면은 선거를 통해 가지고 사실은 결과가 나타나더라도 결과가 끝난 다음에 서로가 이제 통합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지고 가장 국민들이 생각할 때 가장 잘못한 게 뭐냐면 국민 통합을 오히려 해친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네. 진영 논리로 갈라치고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로 갈라치고 그다음에 세대별로 갈라치고 하는 이 부분들이 바로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를 통해서 화합이 되는데 오히려 화합이 아니라 분열을 갖기 때문에 이것들을 미워한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제가 볼 때 황교안 대표의 무슨 대변인은 아니지만 그런 점은 좀 해석을 달리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4.15 총선 이제 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각 당 유세 경쟁 더욱 치열하게 벌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유권자 여러분 하나하나 꼼꼼하게 잘 따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맞짱 토론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 김홍국 대진대 개공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4.15 총선 투표일은 다가오는데 후보자들은 코로나19로 선거운동에 제약이 많습니다. 거리에서 유권자들과 악수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온라인에서 이색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말을 타거나 굴착기를 몰고 거리로 나서는 후보도 있습니다. 최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치러지는 이번 총선은 시끄러운 유세전 대신 이색 홍보전이 치열합니다. 온라인에선 이른바 B급 감성 영상 대결이 열립니다. 광고 음악을 개사하고 관악을 정태호, 관악을 정태호. 망가지는 모습도 서슴지 않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대민 접촉하기가 그냥 어렵습니다. 또 함께 웃을 수 있는 마음 전달하고 싶어서 B급 감성으로 준비를 해서 청년 유권자들이 많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아이디어를 낸 게 뭔가 이렇게 패러디. 코로나19로 혈액이 부족하자 헌혈하는 모습을 올리는가 하면 후보가 직접 마스크를 만들면서 표를 호소하기도 합니다. 방역 봉사하는 모습이나 뮤직비디오 제작, 라이브 방송을 하는 건 기본입니다. 거리에서는 기존처럼 악수하며 명함을 주는 대신 과감한 홍보전으로 유권자의 눈길을 끕니다. 대로 한복판에 말이 등장해 화제가 됐습니다. 잔다르크 복장을 한 후보가 지역을 돌며 기마 출정식을 한 겁니다. 정치판을 갈아엎어 보겠다며 굴착기를 몰고 나오는가 하면 후보 이름을 딴 공룡 군단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코로나로 어느 때보다 다양한 아이디어가 쏟아지는 선거. 눈길을 붙드는 유세도 좋지만 유권자들이 더 유심히 봐야 할 건 후보자 자격과 공약입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네, 계속 전해드리고 있지만 자가격리가 돼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밖으로 나간 경우 최대 징역 1년에 벌금 1,000만 원으로 처벌이 강화가 됐습니다. 불시에 현장 점검을 하고 감시 체계도 더 촘촘하게 만들겠다는 게 지금 방역당국의 방침인데요. 이 지침을 어긴 사람이 또 고발을 당했습니다. 보도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자가격리 중에 음식점에 가서 밥을 먹은 경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 강남구가 오늘 아침에 밝혔습니다. 60대 여성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1일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는데 이튿날 청담동 자택에서 무단 이탈했습니다. 지난 2일 새벽 임의로 사무실에 출근했고요. 강남구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은 후에 청담역 인근 음식점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다음은 국내 양식업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판로가 막힌 상황인데 수온이 예년보다 빠르게 높아지면서 생산량까지 줄었습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올해 2월 김 생산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5% 줄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미국이 왜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됐는지 미국 정부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요즘 높습니다. 중국에서 들어온 입국자 관리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미국의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항공편 등 여러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43만 명이란 수치를 파악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2월 31일 중국 정부가 우한 폐렴을 공식 발표한 이후에 43만 명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또 트럼프 정부가 지난 2월 2일부터 중국을 다녀온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금지한 이후에도 중국 방문 입국자는 약 4만 명에 이른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이들의 가족에 대해 예외를 뒀기 때문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면서 트럼프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이 너무 늦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은 에콰도르 정부가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냉동 컨테이너와 종이관까지 동원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의료 체계가 붕괴 위기에 놓이면서 시신이 집안이나 거리에 방치되는 일이 늘어나자 마련한 고육지책입니다. 5일 기준 에콰도르의 확진자는 3,600여 명, 사망자는 180명인데요. 통계에 잡히지 않은 감염자와 사망자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현지 당국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아침에 새로 들어온 소식들을 중심으로 짚어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안태훈입니다. 네,
네, 최근에 주식시장만큼이나 변동성이 큰 게 국제 유가 시장입니다. 러시아와 사우디가 감산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여기에 연일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에서 불안한 흐름을 당분간 이어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기자와 오늘은 국제 유가를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뭐 코로나 사태도 있고 국제 경제가 이제 침체되다 보니까 원유 수요도 감소를 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감산에 대한 합의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가 않은 거잖아요. 이 감산 관련 긴급 회의는 왜 이렇게 열리지 못하고 있는 건가요? 예, 그 가장 큰 지금 석유 수출국이자 석유 2위, 3위 이제 석유 생산국인 사우디와 러시아가 서로 기싸움을 심하게 한 덕분으로 보입니다. 지금 사우디를 중심으로 해서 석유 수출 기구 오페크 회원국 14개국하고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비회원국 10개국이 합쳐가지고 오페크 플러스라는 회의를 계속 열면서 지난 3년 동안에 석유 생산을 감산하자. 몇 달 동안은 감산하자는 그 합의를 계속 해왔는데요. 지난 3월에 심하게 이제 서로 대립하면서 그러면은 사우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생산을 양을 최대로 생산하겠다. 그럼 가격이 떨어질 테니까 너희들도 타격을 입을 거다. 우리는 그 타격을 버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위협하고 나서면서 결렬이 됐는데요. 원래 오늘 6일에 이 오페크 플러스 회의가 열리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엄청난 정산에 따른 석유값 하락, 지금 20달러 국제 유가가 지금 배럴당 20달러 선이거든요. 지금 뭐 한 지난 몇십 년 사이에 최하고 이 정도면은 거의 버틸 수가 없는 상황인데도 계속 가니까 합의를 하자 그랬는데 일단 결렬됐고 9일 목요일 날 다시 열리기로 돼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러시아와 사우디가 갈등을 지금 빚고 있고, 근데 미국이 여기에 이제 적극적으로 가세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사우디의 입장부터 먼저 보면 감산 총대를 왜 우리만 매느냐 이런 입장이잖아요. 사우디의 입장은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러시아와 계속 합의를 하면서 좀 더 많은 감산으로 석유값을 더 높여보자 이런 주장을 계속 해왔습니다. 지금 사우디로서는 사우디의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지금 아람코라는 국영 석유 회사를 국제 시장에 상장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려면 유가가 좀 높아져야지 주가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더 감산하자 그랬는데 러시아는 감산하지 말고 우리도 지금 돈이 급하니까 지금 선으로 계속 하자고 주장을 하면서 서로 상대방이 의견을 듣지 않고 심하게 지금 충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러시아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미국도 감산에 동참해라.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원유 감산에 미국도 과연 참여를 할지. 지금 뭐 이라크에서도 그렇고 여러 나라들에서 지금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2016년 이후로 미국은 세계 최대 석유 생산국입니다. 하루 1,800만 배럴 정도를 좀 생산하고 있고요. 전 세계 지금 생산량이 8천만 배럴 정도인데 하루 1일 생산량이 미국이 1,800 그리고 이제 사우디가 지금 최대한으로 해서 1,230 정도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1,100만 배럴 정도를 이제 생산하면서 1, 2, 3위를 서로 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왜 참여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미국은 우리는 수출량은 많지 않고 지금 대부분 내수로 하기 때문에 뭐 국제 유가에 큰 영향이 없다는 식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지금까지는 러시아와 사우디가 서로 이제 충돌하는 양상에서 미국으로 불똥이 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번지고 있는 그런 이제 전체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제유가가 한참 폭락하다가 좀 급등했던 게 지난주 후반쯤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루에 1,000만 배럴 감산 합의가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이게 요인이 돼서 그렇게 됐었는데 1,000만 배럴이라는 그 규모가 미국도 참여를 해야 될 규모다. 솔선수범을 그러니까 미국이 해야 된다 이런 논리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1,000만에서 1,500만 배럴 정도 감산을 할 수 있게 서로 얘기를 했다고 했는데 그 정도면은 지금 러시아와 사우디가 생산하고 있는 전체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감산입니다. 지금 두 나라가 지금 2월 달만 해도
그 사우디가 900 몇십만 정도,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1000만 배럴 정도를 하루 생산했는데요. 네. 그쪽으로 돌아가는 정도를 넘어서서 거의 한 절반까지 줄여야 되는 상황인데 과연 그런 합의가 나올 수 있겠느냐,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은 셰일가스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네. 생산을 2006년부터 하면서 굉장히 석유 생산이 늘어서 작업을 넘어서 수출에 들어갔는데요. 문제는 원가가 굉장히 많이 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빚이 많고, 그래서 이걸 뭐 생산을 줄인다든지 어떤 조치를 하면은 바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굉장히 지금 취약한 구조거든요. 네. 그런 것도 지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복잡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제 한 얘기가 수입 원유에 관세를 또 매길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를 보면은 일단은 당사국들을 좀 압박하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압박도 하고 내수 시장도 지키고 미국 그 고유의 셰일 시장, 셰일가스 시장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보호무역을 하면서 국제 유가에 개입을 하면서 미국은 타격을 최소한도라든지 입지 않겠다는 그런 아주 묘한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오페크 플러스 내부의 네. 합의를 넘어서서 미국하고도 대화가 필요하다, 그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9일에 오펙 플러스 회의, 지금 말씀하신 그 회의가 일단은 그날로 예정은 돼 있는데 어느 정도 합의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상황에서 지금 뭐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준마비 상태죠. 네. 석유 수요가 떨어지니까 수요가 떨어지면 가격은 이제 당연히 떨어지죠. 거기에다가 정산, 지금 이제 뭐 할 수 있는 양을 전부 다 생산하고 있으니까 네. 가격은 좀 20달러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나마 지금 상태가 계속 간다면 유지하기가 힘들 것으로 보이죠. 지금 전 세계 항공편이 거의 다 서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뭐 인천공항에 가보면은 가득 찼던 행선지 표시가 지금 뭐 5개 정도 남아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공장도 지금 제대로 돌지 않고 있는데 과연 그 에너지 가격이 뭐 별도의 감산 합의 없이 이렇게 서로 기싸움으로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 그건 굉장히 이제 서로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보겠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훈련을 평소처럼 할 수 없는 스포츠 선수들이 이런 훈련들을 하고 있습니다. 양말이 공이 되고 프라이팬이 라켓이 됐습니다. 온누리 기자가 전합니다. 여자친구와 공을 주고받는 이탈리아 인테르 밀란의 칸드레바. 흥이 오르면서 점점 높아진 공, 결국 샹들리에가 깨져버렸습니다.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 선수들은 공이나 라켓 대신 색다른 기구들을 들었습니다. 미국 프로농구 NBA 스타들은 통통 튀는 공 대신 양말을 선택했고, 테니스 세계 1위 조코비치는 라켓 대신 프라이팬을 들었습니다. 메이저리그 컵스의 포수 콘트레라스는 야구공 대신 장난감 총알에 방망이를 휘두릅니다. 기구가 없어서 주변을 적극 활용하기도 합니다. 스페인 축구 바르셀로나 선수들은 아령 대신 아기를 안거나 골프백을 들었고, 가구만 활용해도 전문 용품이 부럽지 않습니다. 늘 함께 땀 흘리던 축구 선수들은 첨단 기술 덕에 따로 훈련하지만 함께하는 듯합니다. 커다란 수영장이나 골프장은 뭘로 대체해야 할까? 갈 곳을 잃은 수영 선수들은 아기들이 놀 법한 튜브 풀장을 만들었고, 골프 선수 박인비는 홀컵 대신 물컵에 공을 넣으면서 강아지를 훈련 파트너로 택했습니다. 스포츠가 사라진 세상, 일터를 잃고 이색 훈련을 하는 건 선수뿐만이 아닙니다. Both settling quickly into rhythm. You can see the contrast in styles. 스코틀랜드 BBC의 스포츠 캐스터는 밥 먹는 강아지를 통해 중계 감각을 이어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미세먼지는 모든 지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아침은 쌀쌀하지만 낮부터는 기온이 크게 오르며 포근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6도, 대전 19도, 부산 16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이번 한 주는 대체로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가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그의 공범으로 알려진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 씨를 상대로 어제 첫 번째 대질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박사방 일당이 위계 질서와 역할을 나눠서 함께 공모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다른 공범들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 여부를 따져보고 있습니다. 국가 봉쇄령이 내려진 인도에서 발이 묶였던 우리 교민 가운데 220여 명이 오늘 아침에 인천공항에 도착했고 역시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갑니다. 내일은 뉴질랜드와 베트남 교민들이 차례로 국내로 들어옵니다. 미국이 코로나19 사태로 최악의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와 다음 주 사이가 가장 힘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건당국자들은 1941년 진주만 공습, 2001년 9.11 테러와 같은 순간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재판장 사직으로 지연됐던 전두환 씨 사자 명예훼손 사건 재판이 오늘 재개됩니다. 공판 준비 기일이 열립니다. 전 씨가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는 걸 계속 허가할지 등에 대해서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월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